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운명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좋은 운명이 나쁜 운명이 될 수도, 또 나쁜 운명이 순식간에 좋은 운명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고 또 좋은 운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학자 김승호 저자의 운명 수업과 함께 좋은 운명으로 가는 법을 알아볼게요. 운명이란 우리들 각자에게 배정된 예정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연이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제대로 갖추었는데도 오로지 운명이 나빠서 성공하지 못하기도 해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이런 경우는 운명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운명을 고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당초 운명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명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운명을 만드는 운명도 있는데 이 역시 내가 만든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처음부터 잘 만들어 두어야 해요. 한번 운명을 잘못 만들면 계속 나쁜 운명만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운명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운명이 병들었다고도 하죠. 운명도 모르는데 병든 운명을 어찌 알 수 있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이 나쁘면 그것이 병든 운명입니다.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운명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살아가면 그뿐이니까요. 몸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의사가 뭐라고 하든 애써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운명이 남이 보기에 잘 나가는 듯 보여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이 즉 치료입니다. 목표는 스스로 정하면 돼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일생 동안 100만 원 모으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은 100억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주 큰데 그것이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다면 이 역시 운명이 잘못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운명을 고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해요.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병든 운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단점을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글로 써서 번호를 매겨도 돼요. 무조건 단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단점 중에서도 최근에 생겨난 나쁜 버릇 말고 오래된 단점을 찾아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몇 개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100개 정도는 찾아야 하는데 초보자들은 힘들겠지만 반성 전문가들은 자기 단점을 순식간에 수십 개 정도 찾아냅니다. 한참 생각하면 100개 정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단점을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곧 망할 사람으로서 나쁜 운명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기 단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계속 그 짓을 할 테니 말이죠. 그런 사람 말고 누구든 운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자기 단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에요. 이때 죄를 짓는 것과 단점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은 실수라든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운명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오래된 단점 때문에 망가집니다. 엊그제 만들어진 비교적 새로운 단점은 아직 운명을 파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 운명을 고치려면 오래되고 지속적인 단점을 찾아야 합니다. 단점이란 별게 아니에요. 나쁜 버릇을 의미합니다. 평생 불필요한 웃음을 많이 토해냈다면 이런 것은 나쁜 버릇인 바. 이 때문에 20년쯤 후에 부도가 납니다. 공연히 발을 떠는 버릇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한 연관을 맺는 것 같지만 사실 운명이 나빠지는 것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엉뚱한 버릇 때문에 벌어집니다. 나쁜 버릇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모두가 나쁜 버릇입니다. 기필코 나쁜 버릇을 찾으셔야 해요. 이것을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버릇을 고치려 노력하면 빠른 경우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운명이 바뀔 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만 하면 운명을 바꾸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운명은 무쇠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고 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양초 같은 것이니까요.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버릇을 찾아 그것을 3개월 정도 고쳐보세요. 그러면 운명이 좋게 바뀐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F의 운명을 고치려고 애쓴 적이 있었어요. 그는 가게를 팔려고 내놨는데요.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서 필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는 운명이 약간 병들어 있었습니다. 운명이 병들었다는 것은 고쳐야 할 그 어떤 버릇이 있다는 의미예요. F는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바로 고쳤습니다. 그 후 일주일가량 지나자 가게는 팔렸고 그는 다른 곳에 가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재수없는 버릇을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운명이란 고쳐지기 시작하면 하루만 해도 고쳐지는 법입니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는데요. 그 모두가 나쁜 행동을 고친 직후 벌어졌습니다. H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행동을 훌륭하게 했는데도 나쁜 운명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운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H는 재수 좋은 짓을 열심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년이 지났는데도 운명은 개선되지 않았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F는 운명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H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는 간단한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F는 하늘의 진 빚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쉽게 운명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는 하늘의 진 빚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요. 필자는 H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반드시 고쳐질 것이니 너무 괴로워 말라고요. 그는 괴로운 가운데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묵묵히 좋은 운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H는 모범적 행동 덕분에 비록 하늘에 진 빚이 많아도 머지않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운명을 달게 받으면서 계속 노력한다면 하늘로부터 탕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쁜 운명도 달게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한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딱히 반성거리가 보이지 않아도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은 목욕과 같아서 자주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큰 허물이 없는데도 나쁜 운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진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역에 택화역이라는 괴상이 있어요. 이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빛은 언젠가 크게 떠오를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현재 갇혀 있어도 나의 착한 성품은 잃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착해지려고 노력만 하면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품위는 운명을 좌우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많은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급은 공정하고 자연스럽게 매겨진 것이지 일부러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의 등급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부귀영화나 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품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품위란 무엇일까요? 품이란 단어는 자격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갖춘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한 품위가 있다고 말하면 이는 실질과 문화마저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하나 잘 봐서 합격했다고 해도 품위가 없으면 그는 천한 권리만 유지하는 꼴입니다. 국가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몸가짐이나 교양 등 직위에 걸맞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전이라는 것도 그런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한다는 뜻이죠. 흔한 말로 귀티가 난다 혹은 천박해 보인다 라는 말 등은 그 사람의 품위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주위를 살펴보면 품위가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품위는 운명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품위는 영혼의 모양을 만들고 영혼의 모양은 운명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관상이란 것도 실은 그 영혼의 품위를 보는 방법입니다. 품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 모양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겉멋이라고 하죠. 진정한 품위가 없고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 겉멋입니다. 겉멋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오히려 품위를 손상합니다. 심지어는 꼴값인 것이 겉멋이죠. 품위란 그만한 덕목을 갖추어야만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으면 운명이 절대로 나빠지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출세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 사람의 품위부터 달라집니다. 영혼에 벌써 징조가 깃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섭리를 활용해 운명 개선 또는 운명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운명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때 꼴사납게 굴면 운명은 더욱 후퇴합니다. 언제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잘못된 운명도 제자리에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도인들의 품위는
평정인데요. 평정은 나쁜 운명을 막아주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품위가 있으면 평정,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유지되어 운명도 유지되는 법입니다. 물론 품위가 그 사람이 현실보다 고상하면 당연히 그는 운명이 좋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역에 천하동인이라는 괴상이 있는데요. 이를 보면 품이란 날아오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 나빠지는 이유는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좋아지는 방법도 그만큼 많지요. 그 중에서도 품위는 기본입니다. 흔히 재수없는 놈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는 품위 없는 자를 말해요. 방정맞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품위는 보지 못하고 남을 흉보는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멋과 잘 구분하여 진정한 품위를 날로 높여가는 것이 향상의 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이 문화를 이기면 촌스럽고 문화가 실질을 이기면 번듯하기만 하다. 여러분은 돈 쓸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돈 쓸 때 아깝다라는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여름날 필자는 거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너무나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악수를 하고도 모자라 급기야는 서로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했습니다. 야,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한 10년 넘었을 거야. 그래, 그 정도는 되었지. 너무 반갑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악수. 이 광경을 한참 보다 내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잠시 후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들은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술 한잔 해야지. 그럼. 별자는 이 광경을 보고 공연히 흐뭇해졌습니다. 저토록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건 인생에서 아주 좋은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맥주 한 병을 시켰어요. 나는 식사를 주문해 놓고 그들의 만남을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동창생은 아닌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였어요. 서로 반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나이가 비슷하고 또한 허물없는 사이였죠.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다소 수다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맥주 시원한데? 아주 시원해. 또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이 집 좋구먼. 맥주 너무 시원하지? 그렇지? 그래, 맥주 맛이 정말 좋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 주세요. 잠시 후 그들은 맥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잔이 비었는데 술을 더 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맥주가 좋다, 시원하다며 술 칭찬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우리 언제 만났었지? 라며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고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맥주 맛이 좋다는 찬사를 계속했죠. 이상한 건 그들 중 누구도 먼저 맥주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 일어나자는 말도 없고 맥주가 좋다,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술을 더 먹고 싶은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든 술을 시키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입맛만 다시며
상대방이 먼저 더 시키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쯤 필자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들의 관상을 훑어보았어요. 한 사람은 궁상 맞고 한 사람은 썩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식당 주인이 한마디 했어요. 아휴, 시끄러워 죽겠어요. 술 다 마셨으면 가세요.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서 또다시 맥주가 시원하다는 타령만 하고 누구도 먼저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식당 주인이 이들을 흘겨보는 가운데 시간은 5분 정도가 더 흘러갔습니다. 필자는 누가 더 고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이들은 각자 주머니를 뒤지는 척을 한참 하다가 마지못해 돈을 내려고 맥주값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얼마예요? 식당 주인은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긴 얼마예요. 3,000원이니 누구든 빨리 내고 나가세요. 결국 둘 중 내공이 약한 사람이 돈을 냈습니다. 필자는 가기를 나선 이들을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금방 헤어지는 게 아닌가요? 사실 이들은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맥주 한 병도 살 마음이 안 드는 관계였던 것이죠. 아니, 이들은 아마 다른 누구에게든 맥주 한 병 사주고 싶어 할 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자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봐왔어요. 이들은 사람은 사귀되 돈은 절대 안 쓴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삽니다. 지지리도 궁상이죠.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저는 손가락 10마디에 다 장을 치지겠습니다. 돈이란 어느 정도는 쓰면서 살아야 인간입니다. 이들은 귀신 같은 존재들이죠. 필자는 언젠가 구체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돈이란 쓰면 생기는가를 보려고요. 10만 원을 써봤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불러 술을 사준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달력의 날짜를 세어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공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무려 30만 원이나요. 호기심 때문에 한 실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그냥 쓸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돈이 훨씬 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아차린 후 돈 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란 정말로 쓰면 생기는 것이니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이란 흐르는 것인데 꽉 막혀 있으면 들어올 돈도 다른 데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물을 퍼올리는 펌프에 부어주는 마중물이란 것이 있어요. 물을 땅에서 퍼올리기 전에 먼저 땅속에 물을 부어주는 것인데요. 그로써 물이 콸콸 나옵니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돈을 쓸 수 있어야 그에게 돈이 모이는 법입니다. 쓸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고요? 이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실은 쓰지 못해서 돈이 안 생길 뿐이죠. 돈 쓰기를 겁내는 것은 부자 되기를 겁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쓸 땐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쓰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써야 더 많은 돈이 모입니다. 흥은 떠나간 운도 돌아오게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일이에요. 필자가 큰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한 흑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는데 기가 죽어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기가 죽어있는 사람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긴 팔은 축 늘어져 있고 고개는 숙이고 터벅터벅 걷는 걸음걸이에 얼굴은 만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행색을 보면 노숙자는 절대 아니고 정신 상태가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죠. 구두나 옷차림은 멀쩡했고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죠. 무슨 일인가 크게 낙심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일이 제발 잘 풀리기를 바랬죠. 어떻게 보니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필자는 그를 몰래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처량해서 계속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거예요. 늘어진 어깨에도 힘이 깃들었습니다. 팔도 위로 쳐들었죠. 웬일인가요? 게다가 얼굴색도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를 계속 바라봤는데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급기야 그는 춤추듯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춤이 분명했죠. 리듬이 딱딱 맞는 훌륭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춤을 추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필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춤을 추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계속 주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를 의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인은 원래 그렇죠. 그들은 남의 행동에 간섭을 잘 안 하는 국민성인 것입니다. 어쨌건 그 사람은 좋은 기분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돌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에서 누군가 틀어놓은 음악 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음악이 들리는 곳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동작은 음악 소리가 점점 사라진과 동시에 다시 늘어지기 시작했죠.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윽고 그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팔을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걸으며 얼굴색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에게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겠지만 평소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오자 그 리듬에 맞춰 흥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다시 명랑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확실히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인생도 좋아지는 법이에요. 좋은 일에 감흥하는 것은 괴상으로 택사남에 해당합니다. 이는 나쁜 운명이 녹아버린다는 의미가 있죠. 만사를 귀찮다고 하지 마세요. 귀찮은 것은 귀찮은 것,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울해지면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법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나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려고 애써야 하며 운명이란 것도 항상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목석처럼 언제나 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인생인 것이죠. 물론 발전도 좋지만 현실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현실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현실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지언정 영원히 정착할 곳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재벌이고 왕이고 또는 건강하고 잘났다면 현실 유지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인생일 거예요.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발전을 꿈꾸며 살아야 하지 않나요? 여기서 발전이란 운명 개척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하루를 살면 하루가 발전해야 하고 1년을 살면 1년이 발전해야 합니다. 운명이란 애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태평하게 나무 아래서 열매가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현실 유지란 지금의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분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 박약일 뿐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운명 개척에 나서야 할까요? 섣불리 개척이니 뭐니 나서다가는 현실마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다고요? 네, 좋아요. 신중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 용기가 없음입니다. 다음에 생각해 봐서 언젠가는 이런 말은 용기 없고 게으른 사람의 변명일 뿐이죠. 그러다가는 어느새 늙어서 죽을 날이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도대체 나설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 나쁜 일이 계속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안 돼요. 변화를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든 친구와 헤어지든 새로운 일을 찾든 공부를 하든 널리 정보를 탐색하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평화가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이는 그리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요점은 좋든 나쁘든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이럴 때는 운명 개척에 서둘러야 해요. 어떻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엉뚱한 구상을 해보면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드넓은 바다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싫은 이와 다르지 않아요. 필자는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사람도 만나봐서 내 자신이 제법 넓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요. 밖에 나가보니 우물안 개구리, 아니 올챙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고치려 젊지도 않은 나이에 견문을 더 넓히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접할수록 운명은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취미도 개발해보고 음식도 바꿔보고 노래 취향도 바꿔보고 안 쓰던 유식한 말도 많이 써보고 깍쟁이 짓도 바꿔보고 잘났다는 생각도 지어보는 등 엉뚱한 짓을 해봐야 합니다. 많이 걸어다니는 것, 즉 산책은 아주 좋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 더욱 좋습니다. 옷도 바꾸고 여자라면 화장도 바꾸고
안 해보던 곳에 전화도 한번 해보고 혼자 여행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은 애써 해보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는 영토를 넓히거나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탐험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다르게 먹어도 그것이 곧 인생 탐험입니다. 자기의 성향을 고착시키는 것은 운명을 고착시키는 것이니 앉아있는 곳에서 떠나 먼 곳에 가봐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낯선 곳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짓을 하면 운명도 반드시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그럼 귀한 미래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김승호 저자의 운명 수업과 함께했습니다. 책에는 꼬인 눈, 떠나간 운도 돌아오며 좋은 운명을 만드는 법과 우리가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운명이 될 수 있는 행동 등 다양한 운명에 대한 지혜들이 담겨 있어요. 버려야 할 습관과 꼭 배워야 할 습관을 재미있는 사례들, 그리고 주역과 함께 알려주고 있어서 내 사소한 행동들을 돌아보고 마음 잡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느꼈던 건 정말 우리 삶에 배어 있었던 예상치 못한 사소한 것들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져 나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죠. 오늘을 계기로 나의 오래된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씩 고쳐보세요. 눈에 띄게 운의 흐름이 좋아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 늘 좋은 운명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